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우선 속보가 나왔죠. 결국 어제 미국 시간 오후 6시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부채 한도가 6월 1일 엑스데이트로 옐런 장관이 계속 경고장을 내리고 있었죠. 그게 6월 5일로 날짜가 여유가 생겨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더 늦게 타결될 거라는 개인적인 짐작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6월 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를 했죠. 두 정당이 이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얻어낸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 2024년 국방비와 퇴역군인 지원비를 제외한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25년에 재량 지출 증가율을 1%로 제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300억 달러를 이제 국고로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부품 구입비 지원에 노동을 조건을 붙이는 제한을 두었는데요. 연령대를 19살에서 49살에서 54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탈세 단속을 위해서 10년간 국세청 인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산 법안은 8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가 주로 가장 많은 이제 가이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었던 내년 국방 예산에는 이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선은 오늘 월요일은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의회를 열 수가 없고 내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데 하원에 이제 극보수 공화당이 있는데 35명 정도가 이제 의장 메카시로부터 민주당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탐탁치 않을 경우에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화요일에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의 동의 투표에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가 증액되고 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제 미국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5월 24일 기준으로 미국 재무부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잔액은 6,195억 달러가 남았었는데요. 이제 25일 기준으로 데일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3,883억 달러로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TGA 계좌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각종 사회에 필요한 정부 지출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국 이자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돈도 갚아야 되고요. 그렇게 비어진 곳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미 재무부에서는 채권 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현실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1년 미만 초단기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1개월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6%까지 치솟았다가 5.58까지 내려온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단기 국채 금리들이 더 하락을 해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은 망하지 않을 테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팔았던 초단기 채권 금리가 더 이상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미 재무부가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TGA 계좌가 단기물을 발행을 하면서 계좌가 채워지고 이제 장기물을 발행하면서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채워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이제 장기물 10년물 을 기준으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재무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4%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때가 이제 작년 11월과 이제 12월 사이 이쪽에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3월 정도에 이제 4%를 넘어갔었던 모습 이후에는 계속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저번에 이제 실리콘밸리나 FRB 등 우량한 은행에 뱅크런을 일으킨 상황이 10년물 금리가 4% 이상 올라가면서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원화 3억 이상 예금이 보장되지 않는 언인슈럴 디파짓 탑 랭킹 은행들을 보시면 이미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뱅크 이렇게 이제 상위 은행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예금 보호가 안 되는 돈이 가장 많았어요. 이제 93.8%로 굉장히 많았었고 비율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이제 시그니처 뱅크도 89%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예금자들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돈을 빼기 위해서 이런 뱅크런들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상위 은행들 중에서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시티뱅크입니다. 시티은행의 73.7% 이상이 예금 보장이 안 되는 금액이죠. 만약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4% 이상을 다시 이제 폭등을 허용을 해서 이 메가급 은행이 터진다면 연준에서 그 은행을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인 뭐 이제 BTFP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가 있을까요? 저 모든 돈을 보장을 해줄 수 없죠. 저번에도 전액 예금 보호를 한다고 옐런이 말했지만 그 돈을 결론적으로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다시 이제 입장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가급이 터지면 진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재무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3.8%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금리가 급격하게 바로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이 수준에서 장기물 TLT 같은 ETF를 100불 초반대에서 가지고 있다면 월마다 주는 분배금을 좀 받으면서 즐기다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 채권 금리가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의 상승 주 요인은 부채한도 협상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큽니다. 이제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도 이제 계속 여기 왼쪽에 YY입니다. 이제 5%에서 좀 꺾이나 싶더니 4점대 후반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과 이제 MOM 이제 전월 월 대비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끈하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굉장히 끈질긴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렇다면 단기물 채권 발행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AI 붐을 힘입어서 나스닥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슈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완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기물 채권을 풀고 났을 때 이제 시중에 돈이 또 풀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제 재무부에서는 TJ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근데 시중에 바로 풀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써야 될 돈들을 차근차근 쓰겠지만 그 돈을 바로 시장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면 마이너스 통장에 이 돈을 다시 채워놓고 그 돈은 정말 필요한 꼭 써야 되는 돈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무원 월급 주고 국가 유지에 필요한 지출들로만 차근차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TJ 계좌에 있는 돈이 이제 파란 선이고요. 이제 S&P 500의 인덱스가 빨간 선인데요. 이제 TJ와 S&P 500의 상관관계가 이제 역의 상관관계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J가 올라가면 S&P가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지금 이제 TJ 계좌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S&P 500도 다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의 문제로요. 단기물 국채 자산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이제 하우스홀드 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이제 가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계 자산에서 단기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 뮤추얼 펀드나 이제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채권 자산의 비중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단기물 국채에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영래포 금리가 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행되는 단기 국채 금리가 5% 이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머니마켓 펀드는 굳이 그 돈을 새로운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단기 국채 금리가 5%까지는 아니어도 한 4%대는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높아서 아마 그 돈을 단기 국채로 직접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돈이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의 은행 예금을 빼서 더 많은 이율을 주는 국채를 산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발행하는 연준의 지속적인 QT와 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시중의 돈이 계속 줄고 있고 개인들의 돈은 단기물 채권을 사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에 12월에도 부채한도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이었고요.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S&P 500이고 빨간색이 TJ 계좌입니다. TJ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빠지면서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은 12월이 이제 저금리 2011년에 12월이 저금리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23년도에 보면 5.25%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인데 근데 이제 시중에 유동성까지 TGA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S&P는 상승해주는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22년부터 기준금리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TJ 계좌의 잔고가 굉장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S&P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S&P는 상승해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반면에 채권은 10년물이 4% 이상 올라가는 것이 미국 재무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8%의
채권 금리는 채권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 부채한도 협상 타결은 주식시장의 호재일까? 제 생각엔 그렇지만 않다.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만 않다. 왜냐하면 유동성의 축소를 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 시장에도 악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근데 이미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맞을 만큼 많이 맞았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형성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과정이 이 고금리 유지 상태에서는 보통 주식시장은 잘 버티는 경향이 있고, 이제 금리 인하 구간에서 그 전에 문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를 받으면서 버티는 게 지금은 현명하다. 적어도 돈은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TLT 현재 세후가 2.5% 정도 쿠폰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월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월마다 받는 돈으로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손해를 본 사람들도 그렇게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이 주식시장과 현금과 채권을 이제 비교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양자택일을 했을 때 좀 이성적으로 어디에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현금이나 채권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